개그를 삐끗이야? 자, 우리가 스페이드 사회부 책을 공부하면서 맨 첫 번째 얘기했던 것은 분자 사이의 상호작용, 흔히 말하는 분자 간의 인력을 얘기해봤습니다. 이 분자 간 인력에 대해서 분산력과 그리고 쌍차 사이의 인력 그리고 수소 협력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는데요. 지난 시간의 말미에 우리가 기체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기체에 대해서 압력과 부피와 그리고 온도, 분자의 개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이죠. 기억나십니까? 먼저 압력을 얘기를 해보죠. 압력이, 기체가 압력을 나타내는 누가 뭐겠습니까? 챕터 2예요. 기체가 압력을 나타내는 거. 압력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하면 단위 면적에 눌러주는 힘을 우리는 압력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결국엔 기체가 힘을 준다는 얘기죠. 어디에? 용기벽에다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용기벽에 부딪히는 과정에서 용기를 밀어내는 그릇, 담는 그릇, 이 힘이 압력으로 나타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면적을 줄이면 압력이 어떻게 돼? 높아지겠죠. 대표적으로 기체의 부피를 줄인다는 뜻이 결국엔 기체가 부딪히는 면적을 줄인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또한 기체가 더 세게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 하는 거예요. 힘을 약하게 부딪히는 것보다는 더 세게, 다시 말하면 온도가 올라간다는 뜻이죠. 온도가 올라가서 분자가 더 빨리 움직이면 더 세게 부딪히면 압력이 높아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기압, 이미 여러분들이 기권의 얘기를 하면서 일기압에 대한 내용을 소개받았을 겁니다. 토리첼리가 순 기둥의 높이로서 76cm만큼 HG 순 기둥으로 76cm만큼을 된 것을 우리는 일기압이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밀리미터로 보셔도 상관없겠죠. 760 밀리미터 HG 이렇게도 써줄 수 있겠죠. 수온의 밀도가 물보다 13.6배 더 커요. 그래서 물기둥으로 따지면 대략 한 10m 깊이의 물기둥이 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10m 내려갈 때마다 기압이 1기압씩 올라가는 것도 배워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1013 헥토 10의 2승을 뜻합니다. 파스칼 하고 있네요. 참고로 1파스칼이라는 의미는 1제곱미터의 면적에 1뉴턴의 힘으로 눌러줄 때 이것을 우리는 1파스칼이라는 의미를 쓸 수 있겠고 1013 헥토파스칼을 우리는 1기압으로 소개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소개됐던 내용이 보일 법칙이 있었죠. 보일 법칙은 온도가 일정하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압력과 부피의 관계인데요. 이때 압력이 높아지니까 부피가 줄어들긴 하는데 어떤 관계로 줄어듭니까? 하면 압력과 부피의 곱이 일정한, 흔히 말하는 반비례죠. 압력과 부피의 곱이 일정한, 이게 보일 법칙이었습니다. X축 압력축에 대해서 Y축 부피축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압력이 높아지니까 부피가 감소하잖아 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겠죠. 즉 P1의 압력에 V1의 큰 부피였는데 나중에 P2의 압력이 되면 V2로 부피가 감소하는데 이때 요 면적이 P1, V1 이 면적이 어디갔어? 요 면적과 같은 P2, V2와 같은 이런 관계식으로 봅니다. 이게 보일 법칙이었습니다. 온도가 일정하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말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앞에서 지난 시간에 기체 분자 운동론을 소개해본 적이 있습니다. 기체 분자 운동론, 기체 분자 한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물론 위에 평균을 쓸 수 있겠죠. 2분의 3 K T를 쓸 수 있는 바. 다시 말하면 운동 에너지는 어디에 비례한다? 온도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 온도가 일정한 전제 조건이었기 때문에 분자의 운동이 좀 바뀔 거 없다는 거죠. 즉, 요점을 A점, B점이라 할 때 운동 에너지의 평균 운동 에너지 값을 나타낼 때 A하고 B는 온도가 같기 때문에 서로 같습니다라고 하는 게 보일 법칙이겠습니다. 보일 법칙이 페이지 37페이지에 보일 법칙의 얘기가 소개되고 있네요. 정리해 주십시오. 책이 없는 사람들 빨리 책 있는 쪽으로 옆으로 붙어. 지금 뭐 복사해 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니까.
살책 없는 사람들 빨리빨리 옆으로 붙어. 다음 얘기해보죠. 샤넬 법칙입니다. 샤넬 법칙은 압력이 일정하다는 전제 조건에서 했습니다. 압력이 일정하다는. 이때 샤를 제일 처음에 밝혔을 때는 온도를 스몰 t를 쓰겠습니다. 섭씨 온도라는 걸 쓰죠. 섭씨 온도에 대해서 0도 C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다시 말하면 0도씨 부피를 V로 삼겠다는 거죠. 0도씨 부피 대비 온도가 1도씨 올라갈 때마다 0도씨 부피의 273분의 1씩 부피가 증가함을 밝혀준 게 샤넬 법칙입니다. 그래서 T도씨가 된다 했을 때 V T도씨에서의 부피는 하는 거죠. V제로 0도씨 부피 대비 273분의 273 플러스 T 이렇게 밝히는 게 샤넬 법칙 되겠다고요. 0도씨 부피 대비 얼마나 부피가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증가하긴 하는데 이때 섭씨 온도와 기체 부피가 정비례합니까 하면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50도씨의 부피하고 100도씨의 부피가 2배 됩니까 하면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과학에서 말하는 비례는 y = ax의 정비례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특정 온도, 이 특정 온도가 요 T를 마이너스 273도씨를 한번 집어넣을까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73도씨가 되면 기체 부피가 아예 0이 되겠죠. 물론 실제 기체는 어떻습니까 하면 마이너스 273도씨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액화가 되어버립니다.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들 질소의 끓는 점, 질소가 액체가 되는, 액화 질소가 되는 질소의 끓는 점 몇 도씨입니까? 마이너스 196도씨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가장 끓는 점이 낮은 기체는 뭐였습니까? 산소? 예? 산소? 산소는 아니에요. 아말감? 가장 끓는 점이 낮은 기체, 여러분들 알고 있는 기체들 중에서 마이너스 269도씨 헬륨입니다. 마이너스 269도씨, 마이너스 273도씨에 4도 모자라네요. 4켈빈. 그래서 마이너스 온도 아닙니까? 그 주경복사 아니 그 우주뱅 복사는 3켈빈이 없고요. 초전도 현상을 제일 처음 발견했을 때가 4켈빈이었을 겁니다. 기억나실까요? 수온에다가 액체 헬륨 부어가는 과정에서. 자, 어쨌든 마이너스 273도 C 요 놈을 뭐로 삼겠습니까? 하면 제로 켈빈으로 삼고, 그래서 라지 T라는 이름을 쓰겠네요. 절대 온도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얘는 단위를 켈빈 단위로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273도씨를 제로 켈빈으로, 0도씨를 그럼 273 켈빈으로, T도씨가 되면 273 플러스 T 켈빈으로 삼는, 예, 이걸 절대 온도라는 이름을 쓰겠어요. 그래서 X축을 절대 온도 축으로 따지면 기체의 부피는 절대 온도에 정비례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이게 샤넬 법칙이네요. 그래서 섭씨 온도가 아니라 절대 온도에 기체의 부피가 비례하잖아 라고 하는 이게 샤넬 법칙 되겠다고요. 아까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 기체 분자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 온도가 2배 올라갈 때마다 기체 분자 운동 에너지는 2배 증가됩니다. 운동 에너지가 2배 증가되면 속력도 2배 증가됩니까? 아니죠. 운동 에너지 평균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물론 평균 속력의 제곱하면 되는 거죠. 온도가 2배 올라가면 운동 에너지가 2배 되면 속력은 루트 2배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운동 에너지를 물을 수도 있고 운동 속력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앞에 평균이라는 말이 다들 생각돼 있어요. 샤르 법칙이었습니다.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절대 온도에 비례하잖아 라는 게 샤르였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샤르 법칙에 대한 내용은 페이지 4F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책 없는 사람 빨리빨리 옆으로 붙어. 지금 뭐 복사해 줄 수 있는 성질 아니라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자꾸 되죠? 이게 안 돼. 여기. 책 있으면 만원 아니에요? 아니 내역표.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책 안에 써있어. 시현 씨, 뭘 문제질 하고 있어? 공부 안 하고. 자, 질문 하나 봅시다. X축, 압력축이고 Y축, 부피축입니다. 일정량의 기체에 대해서 기체의 양이 일정한 양, 일정량의 기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T1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T2 쓸게요. 이해됐습니까? 예, A점에서 B로 변했잖아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법칙입니까? A에서 B로 변했잖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법칙입니까? 예, 이게 볼 법칙입니다. 되겠나요? B에서 C로 갔거든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법칙인가요? 샤를 예, 이건 샤르죠. 왜?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T1에서 T2로 했더니 부피가 증가됐네요. 예, 그렇다면 T1과 T2 누가 더 고온이죠? 예, 당연히 T2가 더 고온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해되겠습니까? 샤르 법칙 외에도 서로 다른 온도를 주고 압력이 동일한 상태에서 부피가 증가했잖아 라고 한다면 예. 샤르 얼마든지 샤르로도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건 뭘까요? A에서 C로 가는 건 압력이 증가하는. 얘는 부피가 일정했죠. 여러분들이 연력학 공부를 해보셨을 텐데요. 부피가 일정한, 부피가 동일한 등적이죠. 등적. 적자가 부피할 때 적자입니다. 등적. 그러면 A에서 C로 가는 것은 온도가 올라갔잖아요. 등적 가열의 얘기를 해서 줄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어요? 다시 X축 온도축입니다. Y축 부피축을 줄게요. 이렇게 하면서 P1 썼어요. 이렇게 하면서 P2를 쓸게요. A에서 B로 간답니다. 무슨 법칙으로 설명될 수 있겠습니까? A에서 B로 갔습니다. 무슨 법칙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까? 샤를. P1이라는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온도가 올라갔더니 부피가 증가했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샤르입니다. B에서 C로 갔거든. 이거 뭘로 설명할래요? 고해방 예, 이거는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증가했어요. 왜 그래? 압력이 감소했으니까요. P1과 P2 어떤 관계 있습니까? 기온이 더 수가 커요. P1이 더 커요. 크죠. P2가 더 작네요. 부피가 증가했습니다. 압력이 감소하면서요. P1에서 P2로 가는 건 압력의 감소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림 이해되겠습니까? 말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주 말하는 게 뭐라? 말을 만들으라고. 그래프상에서 어떤 식으로 A에서 B로 C에서 변했던데 무엇이 일정한지를 고정시켜야 되겠죠. 무엇이 일정한지를. 그래서 무엇이 변화시켜서 그게 조작 변화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변화됐습니까?
종속 변이냐고요. 변인 기억나십니까? 생명과학 공부하면서 배웠잖아요. 조작 변인 무엇을 변화시켰습니까? 이때 통제 변인 무엇은 일정한 상태에서요. 그래서 종속 변인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고일이었다면 온도를 일정하게 이게 통제죠. 이해됐어요? 압력을 바꿨어요. 조작이에요. 부피가 변화됐네요. 종속 변입니다. 샤를이요. 압력을 일정하게 이게 통제. 온도를 변화시켰더니 조작. 부피가 바뀌었어요. 종속. 이해됐습니까? 있나요? 정리 다시 하십시오. 자, 오른쪽 페이지입니다. 39쪽이 되겠네요. 보일 샤를 법칙입니다. 뭐 간단합니다. 보일 샤를 법칙은 온도하고 압력, 부피와의 관계에 대해서 절대 온도분의 압력, 부피의 곱이 뭐하다? 일정의 한계. 이게 보일 샤를 법칙 되겠다고요. 근데 추가적으로 더 나온 게 뭐였습니까? 하면 아보가드로 법칙이죠. 아보가드로 법칙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기억나실까요? 세페이드 3F 상에서도 나왔고 여러분들이 내신 치는 3학년 1학기 내신 치는 과정에도 나왔습니다. 아보가드로 법칙이 나온 배경, 이유 뭐죠? 돌토의 원자선이 나온 배경, 이유 뭡니까? 한잔해. 말하기 싫은 거예요?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돌토의 원자설은 그보다 앞서서 경험 법칙, 질량 보존 법칙과 일정 성분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돌토의 원자설이 나왔습니다. 아보가드로 법칙, 아보가드로가 쓸데없이 갑자기 야 온도 압력 같으면 같은 부피설 같은 게 분자가 들어있어라고 유레카 이랬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지. 아니지 어떻게 너가 배경도 알아? 없는데 너가 아냐고. 너가 뭘 알아? 그보다 앞서서 나온 거는 기체 반응의 법칙입니다. 온도 압력 같은 상태에서 기체끼리 반응시켜서 기체를 생성할 때 그 기체 간에 특정한 부피비가 성립한다는 것을 알았죠. 수소 질소 반응에서 암모니아 만들 때 3대 1대 2의 부피비가 나온 거예요. 수소 산소 반응에서 수증이 나올 때 2대 1대 2의 부피비가, 수소 염소 반응에서 염화수소 나올 때 1대 1대 2의 부피비가 나옴을 알았습니다. 실험을 해보니까 부피비가 특정한 부피비로 나와. 왜 그래? 나 몰라. 누가 얘기한 거지? 기체 반응 법칙 누가 설명했어요? 개일 이상이죠. 이상 저기요, 이거 당신들 3학년 1학기 내신 쳤던 내용들이야. 진짜요? 예? 그냥 얘기한 문제는 깔끔하게 비워버렸던 머리. 그리고 그걸 배경으로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특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복사기가 좀 그래서 여러분한테 저 파일을 나눠드린다고 했는데 못 나눠드렸는데 내일 아침 10시부터 11시 20분까지 1시간 20분 동안 보강하면 됐죠? 예, 그거는 어쩔 수 없네요. 여러분한테 나눠줬던 특강 교재로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강 교재에 질문할 것들 있으면 챙겨서 들고 올 수 있도록 하십시오. 했던 거 또 해도 되겠고 또는 뭐 내가 앞에 나와서 설명하고 싶습니다 하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공부방법이죠. 내가 남한테 설명해 주는 거. 다시 아보가드로 법칙 얘기하겠습니다. 얘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전제 조건 하에서 같은 부피수 기체가 같은 무게의 분자가 들어있어. 기체 종류에 상관없이. 다시 만들면 기체 부피하고 분자의 개수는 뭐다?
비례하잖아 라고 했던 게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아보가드로 법칙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왔다고요? 개인 이상이 발표했던 기체 반응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H2 수소하고 Cl2 염소가 반응해서 HCl 염화수소가 2개 만들어지는 이때 수소 염소 반응해서 염화수소 1대1대 2의 부비비로 만들 때 수소 1개, 염소 1개, 그럼 염화수소 2개가 되려면 이걸 반절 잘라야 되는 원자가 쪼개진다는 말도 안 되는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원자 가지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돼서 수소 원자 2개가 붙어서 수소 분자를, 염소 원자 2개가 붙어서 염소 분자를 만들고 그 2개가 반응해서 염화수소 분자 2분자를 만드는데 수소 원자 하나, 염소 원자 하나 이런 식으로 소개되는 이게 분자로서 설명될 수 있는 그래서 분자를 맨 처음 설명했던 사람이 누구다? 아보가드로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1몰기를 할 때 아보가드로 숫자 6 곱하기 10의 23 할 때 그 아보가드로가 이 양반이에요. 그래서 이 보일샤르 법칙과 아보가드로 법칙을 서로 합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란 이름으로 여러분한테 소개되겠네요. T분의 PV가 뭐하다? 일정한데 아보가드로 법칙 부피하고 분자의 개수가 비례하잖아. 이때 비례상수로 그러면 기체상수 R을 제시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분수꼴로 나타내면 재미없네요. P, V equal NR T를 쓰고 있습니다. 요 R이 뭐다? 기체상수 R. 기체상수 R은 빼고 나머지 다 넘긴다고 생각해 봤을 때 MT분의 PV가 됩니다. 압력 1기압으로 줄게요. 부피 22.4리터로 줄게요. 그러면 그 안에 1몰계의 분자가 들어있거든. 그리고 온도는 273K 0도씨. 우리가 0도씨 1기압에서 20.4리터의 기체 분자가 1몰계 들어있어 할 때 그놈이었습니다. 273분의 22.4 기압 리터 퍼 몰 켈빈 쓰겠고요. 이 숫자가 0.082로 쓸 수도 있겠습니다. 39페이지 보일샤를 아보가드로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우리가 기체 얘기를 하면서 항상 들고 나와야 될 게 뭐였습니까? 하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이것과 더불어 항상 같이 들고 나와야 될 게 바로 페이지 59페이지에 있네요. 기체 분자 운동론이었습니다. 기체 분자 이래요 하는데 기체 분자 운동론 잔뜩 여기 적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바로 기체 한 분자의 평균 운동에 대해서는 2분의 3 K T로 적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절대 온도의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비례하거든이라는 내용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건 단원자 분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단원자 분자 뭐 있을까요? 그렇지. 18조 원소들이죠. 그럼 이원자 이상의 분자들에 대해서는 이거 말고 조금 더 다른 숫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안 다뤄요. 단원자 분자도 힘든 판에 무슨 이원자, 삼원자 분자 하겠습니까? 여기서 K가 뭡니까 하면 볼츠만 상수라는 이름을 써요. K는. 그래서 이 K는 기체 상수 R을 아보가드로 숫자 N제로 아보가드로 숫자로 나눈 걸 볼츠만 상수로 쓰고 있습니다.
한 분자의 운동 에너지 평균값이 얼마습니까? 2분의 3 K T였습니다. 맞지만 K가 뭐라고? 기체상수 R을 아구 숫자로 나눈 숫자입니다. 그러면 1몰계의 기체 분자 운동 에너지 총합을 내겠습니다. 아구 숫자만큼만 모아오는 뜻이에요. 결국엔 2분의 3 RT 되겠습니다. 만약 N몰계의 운동에너지의 평균 운동에너지의 총합을 내면 2분의 3 NRT를 쓰겠습니다. 기억나셔야 될 텐데 이걸 물리에서 뭐라 부른다? 물리에서는 뭐라 부른다? 기체 분자 N몰계의 운동에너지 총합을 내부에 들어보면 있습니다. 얘네 배웠어 안 배웠어? 아니요, 연락가 안 했어요. 진짜로? 네. 맨날 안 했대. 진짜 인력학 안 배웠어요? 네. 네. 좀 진짜 안 몰라. 단일 팽창 이런 거 배웠어 안 배웠어? 그런 거는 되게 중학교 때 배웠. 지향에서 배웠어요. 자,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우리가 기체하면서 매번 들고 다녀야 될 게 뭐라고? PV 이꼴 NRT라 불러주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었습니다. 또한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 매번 들고 다녀야 될 것은 기체 한 분자의 평균 운동에너지는 뭘로 쓴다? 2분의 3K T로 쓰겠다는 거예요. 항상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에 조금 더 오버하겠습니다. 물리원, 화학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해해야 될 공식은 바로 분자의 개수는 질량을 뭘로 나눈다? 분자를 나누겠습니다. 예, 요 n을 딱 넣어봅시다. 어떻게 쓸 수 있어? P5 이꼴 MRT에서 n 대신에 질량을 분자량으로 하겠습니다. 결국엔 분자량으로 다시 한번 쓴다면 PV분의 W RT가 되겠는데요. 이게 뭐니 하는 부분이야. 부피분의 질량 뭐죠? 예, 그렇죠. 기체 밀도입니다. P분의 density RT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밀도 D로 다시 한번 더 바꿀게요. 밀도 D 넣어놨습니다. RT분의 PM 쓸 수 있습니다. 화학에서는 압력과 온도가 일정하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기체의 밀도는 분자량에 비례하잖아 라고 했었는데요. 그러면 온도 압력이 서로 다르게 주면 예, RT분의 PM이라는 공식을 통해서 우리는 기체의 밀도 D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겠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에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이겠죠. 바를 쓰겠습니다. 평균이라는 뜻입니다. 평균이란 말은 그냥 중간중간에 뭐 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워낙에 들고 다니는 말이 평균이니까. 그래서 평균 속도를 따지면 분자 밀도 때는 반비례하고 절대 온도 밀도 때는 비례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아까 밀도하고 분자량이 비례한다 했잖아요. 그치? 그래서 분자 움직이는 속도는 절대 온도의 기체의 밀도 D분의 이렇게 써도 괜찮겠네요. 그래서 항상 들고 다녀야 될 놈들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에서 파생된 공식이 하나,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 파생된 공식 하나, 그렇게 뭐 크게 따지면 4개 공식을 항상 들고 다니셔야 하겠다고요. 그래서 정리해 주십시오.
자, 이쪽 한번 봅시다. 압력이라는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했어요. 압력이라는 의미는 당위 면적을 눌러주는 힘으로 압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실린더에 기체가 이만큼 있었어요. 실린더에 이만큼의 기체가 있었네요. 이 기체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게 열을 가해줬든지 압력이 변화됐든지 어떤 변화를 통해서 기체 부피가 증가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해됐습니까? 원래 부피가 있었는데 이만큼의 델타 V 부피의 증가량이 있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물론 감소해도 상관없겠습니다만은요. 이해됐습니까? 기체가 원래 부피만큼 있었다가 이게 움직이면서 D만큼 움직이면서 부피가 증가했다 할게요. 부피 증가량은 어떻게 계산될 수 있습니까? 하면 요 면적 A에다가 이동한 거리 D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그래서 우리는 압력에다가 부피의 변화량을 곱해볼까 하겠습니다. 압력이 뭡니까? 하면 면적에 대해서 힘이거든요. 부피의 변화량은 면적과 이동한 거리거든요. 면적이 사라지네요. 힘과 이동한 거리가 나오네요. 뭐지? 예. 예, 맞습니다. 워크 1라입니다. 압력과 부피를 곱했더니 기체가 팽창했다면 기체가 한 일, 기체의 부피가 줄어들었다면 기체가 받은 일로 소개되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됐나? 일과 에너지는 어떤 관계겠죠? 상황 일과 에너지는 통계이죠. 일이 뭔데요? 에너지가 뭔데요? 다 줄이란 단위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P, V equal nRT라 불러주는 이상기체 상태 방식에 대해서 화학에서는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압력 부피 곱이 분자의 개수에 관심을 가지는 게 이건 화학입니다. 반면 일정량의 기체에 대해서 압력 부피의 곱에 대해서 온도가 누가 더 높아요? 라고 하는 왜 온도는 바로 기체 분자 운동에서 운동에 이제 직결되죠. 그래서 압력 부피 곱에 대해서 일정한 온도에 대해서 일정한 분자의 개수에 대해서 온도, 즉 에너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물리에서의 관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역학에서의 관점이에요. 열역학할 때 힘력자죠. 물리 선생님이 영역이겠지만은 조금 침범해 봅시다. 오늘 여러분한테 열역학을 간단하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열역학이나 기체 법칙이나 똑같아요. 기체 분자 운동 에너지가 바뀌어 안 바뀌어에 대한 내용이냐, 기체 내부 에너지가 바뀌어 안 바뀌어의 내용이냐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다 보니까 그래버리는 것이 나중에 수업했는데 이제 기억이 나는 뭐 그런 것들이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이래서 그래서 X축 부피에 대해서 Y축 압력을 주겠습니다. V0 처음 부피, V 파이널 낮은 부피 하겠어요.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이렇게 변했네요 하겠습니다. A에서 B로 변했네요 하겠습니다.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부피가 변화됐네요. 부피가 증가됐네요.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압력이 감소하면서 말입니다. 무슨 법칙이지? 보일 법칙이네요. 근데 우리가 화학에서 가르쳤던 보일 법칙에서 X축은 누구였죠? 여러분들 보일 법칙 가르치면서 X축 누구였습니까? 원도요. 여러분들 보일 법칙 가르치면서 내가 썼던 거는 압력과 부피가 이래요라고 하면서 압력을 줄였더니 다시 압력을 높였더니 부피가 감소했잖아 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소개됐던 게 보일 법칙이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 요거를 조작거리라고 하죠. XY축이 서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압력을 조작시켰죠. 압력을 높였더니 하는 거잖아. 기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추를 더 올려놓으면서 압력을 높이면서 또 내가 눌러주면서 압력을 높이면서 부피를 줄이는. 그지?
압력이 뭐가 된다? 조작이고 부피가 종속적으로 바뀐 겁니다. 그럼 여기는 부피를 바꿨을까요? 아니. 그래서 압력이 바뀌는 건가요? 부피를 변화시키는 게 쉬워? 압력을 변화시키는 게 쉬워? 아니 압력이죠. 왜? 내가 힘을 주면 되는 거잖아. 아니면 힘을 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왜 물리는 이딴 식의 그래프를 그릴까요? 압력보다는 부피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전기, 저항, 전압, 전류와의 관계를 그릴 때 X축, 전압에 대한 Y축, 전류의 그림을 그린다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A하고 B. 이 그림에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누구예요? 저항분의 그렇죠? 이건 저항 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X축, 전류축에 대해서 Y축, 전압축을 주면 X, Y.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지?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저항입니다. 훨씬 더 이게 그래프를 해석하는 게 편하죠. 그나마 두 개면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1대 2야. 그러면 저항비는 2대 1 해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이 그림보다는 이게 월등하게 더 많이 나와요. 학생들 헷갈리라고요? 학생들 너들 역수 내는 거 힘들지 골탕 먹어라 이런 식으로 이걸 낼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말했지만 X축의 의미는 뭐였다고? 조작이에요. X축은 내가 뭘 바꾸느냐예요. Y축은 그로 인한 결과고요. 원래 그래프의 목적은요. 뭔 뜻인지 알겠어? 전압을 조작시키는 게 편할까요? 전류를 조작시키는 게 편할까요? 전화. 당연히 월등히 전압이 편하죠. 건재 직결로 하나씩 직결 더 때리면 1.5V가 3V, 4.5V, 6V 올라가잖아요. 이미 여러분 전자 유도하면서 2차 코일 가만수 비에 따라서 2차 코일에 유도된 기전력, 전압이 증가되는 거 확인했잖아요. 얼마든지 2차 코일의 가만수만 조금씩 더 늘리면서 전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죠. 이게 조작이에요. X축이. 뭔 뜻인지 알겠어? 그리고 이렇게 이상적으로 직선 기울기 나올까요 실제로? 실제로 어떻게 나올까요? X축 전압에 대해서 Y축 전류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전압이 높아짐에 따라서 저항값이 점점점 커져요. 기울기가 크다는 것은 저항이 작았고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것은 저항이 커지는 거예요. 전압이 많아지면서 전류가 많아지면서 전자가 원자와 부딪히는 과정에서 저항값이 작고 커지는 일반적으로 이런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만약 전류를 정비하게 하려면 이거는 이런 곡선이 나오겠죠. 훨씬 그리기가 어려워요. 압력을 변화시키는, 그래 이게 X축의 의미예요. 과학에서 X축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이걸 조작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리에서 부피를 조작시켰습니까? 아니에요. 압력을 조작시켰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딴 그림을 그릴 수 왜 이따게 부피를 그리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압력 부피곱이 뭐였다고? 1이었다고요. 압력 부피곱이 1이에요. 조그만한 면적만큼의 이 조금 미소변화의 워크, 일들을 합한 거예요. 무슨 얘기죠? 예, 적분이에요. F에 대해서 V를 한 거죠. 여기서부터 V0부터 파이널까지. 예, 이게 기체에 대해서 해준 일이에요. 기체가 한 일이에요. 접근하려고 이렇게. 네, 물론 Y축에 대해서 접근할 수도 있죠. 그렇죠. 이게 쉬워. 이거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접근하기 편하고. 예. 자, 다시 말하면 물리에서는 이 적분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죠. 화학에서는 이 적분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요. 뭔 뜻인지 알겠습니까? 물리에서는 이 면적에 대한 적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분을 조금 더 직관화시킬 수 있게. X축의 적분이 월등히 편하잖아요. Y축 적분보다는요.
y축분이 뭐 물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테그랄에서 dx인데 아니죠. dy로 할 수도 있죠. 귀찮잖아요. 근데 너무 힘들어. 직관화시키기로는 x축분이 훨씬 더 직관하기 좋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해됐어? 지금 했던 거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주십시오. 어? D 실린더가 이동한 거리 D. 자, 이상식 이기상. 왜? 이기상. 쌤 기기상이에요. 기기상. 어차피 특정 일정량의 기체 n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nr은 항상 똑같죠. 보일 법칙입니다. 보일 법칙은 온도가 일정했습니다. 그지? 여러분들 기체가 팽창하게 설명하기가 용이할까요? 수축되는 게 용이할까요? 그렇지. 팽창이 훨씬 더 용이하죠. 기체 부피가 증가되는 게 설명하기가 좀 더 편하다고요. 그럼 압력이 낮아지면서 하겠네요. 샬 법칙입니다. 샬 법칙은 압력이 일정했습니다. 물론 NR도 일정하죠. 역시 설명할 때 팽창이 좀 더 설명하기 용이하니까 온도가 올라갔더니 부피가 증가했잖아 하는 게 샬 법칙입니다. 등적 변화를 소개할게요. 등적 부피가 일정하답니다. 물론 분자 기수도 일정하죠. 가열은 설명하기에 편할까요? 냉각시킨 게 편할까요? 가열이 그렇죠. 등적 가열이 편하겠네요. 그래서 가열했습니다. 온도를 올렸더니 압력이 올라갔잖아 라고 하는 게 등적 가열의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다들 부피가 팽창했네요. 보일은 온도가 일정 상황입니다. 등온 상태에서 기체를 팽창시켜 볼까 하겠습니다. 샬 법칙이요. 압력이 일정했잖아. 등 앞 부피가 팽창했어요. 팽창 이렇게 써도 되겠죠. 이해됐어요? 예, 단열 팽창도 설명하기, 팽창 설명하기가 용이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명과학 할 때 가장 쉬웠던 단원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생명과학 1에서 가장 쉬웠던 단원? 뭐 생명의 특징들도 있을 건데요. 거기에 보면 대사 얘기가 나와요. 먹은 것보다 더 많이 운동하면 살 빠져. 먹은 것만큼 운동하면 체중이 일정하게 유지되겠고 먹은 것보다 적게 운동하면 살쪄 하는 그런 대사 얘기들이에요. 그런 단어 있었다는 거 기억합니까? 네. 생명과학원에 나와요. 고2 생명과학원에 그 내용이 나와요. 다음 주 살찌는 경우는 해가지고요. 3,000칼로리 먹었는데 5,000칼로리 유지했대. 그럼 살 빠지겠죠? 3,000칼로리 먹었는데 1,000칼로리만 유지했대. 살찌겠다. 이게 나와요. 나중에 생명과학원 한번 책 뒤져보세요. 대사하면서 나와요. 그리고 그것들이 만약에 체중 과중이 누적되다면 뭐 흔히 말하는 대사증후군 하면서 뭐 고혈당,
고혈압, 뭐 고지혈증, 당뇨 뭐 이런 것들 얘기들 나오게 되는 거. 그런 다음에 나와요. 내신 치면 한 문제 나와요. 점수 먹으러 간다 그러죠. 그렇죠. 모두들 끝이에요. 흔히 사람은 똥 싸는 기계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불교에서도 많이 얘기하는데 사람은 하는 일 없이 먹으면 똥 싸고 먹으면 똥 싸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볼게요. 내가 3,000칼로리 먹었어요. 뭐 어떤 기초대사량이라든지 활동대상 다 합해서 3,000칼로리 썼어요. 그럼 내 체중은 그대로 유지되겠죠. 3,000칼로리 먹었어요. 근데 2,000칼로리만 썼네요. 그럼 어떻게 되지? 1,000칼로리 살찌겠죠. 아무것도 안 먹고 3,000칼로리만큼 일했대요. 그럼 어떻게 되지? 살 빠지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기초대사량이 제로가 될 수 없는 바. 어쨌든 만약 기초대사량이 0이라고 한다면 3,000칼로리 먹고 아무 일도 안 했대요. 그럼 3,000칼로리 그대로 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학 제1법칙은 무엇입니까 하면 흔히 말하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